하여튼 그동안 어려운 것 때문에 고생하셨죠.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제일 이제 이렇게 과학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4차원과 3차원의 그러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데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뭐 그냥 이렇습니다 하면 이렇구나 하시면 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현대 우주론, cosmologic 세 가지 이제 큰 문제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뭐 이 3번은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오늘 두 개만 얘기할 건데, 하나는 horizon problem, 이게 지평선 문제, 또 하나는 flatness problem에서 편평도 문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 전에 빅뱅 이론에 따라서 우주의 나이가 얼마로 했어요? 뭐 138억 년이나 137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뭐 제가 막 한 거 아니고 이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이제 그 펜실바니아에 있는 이제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에 그 천문학과의 홈페이지에 있던 거 이제 한 10년 전에 있는 건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가상의 넘버를 쓴 거예요. 가상으로 은하 두 개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요. 또 가상으로 서로 이제 멀어져, 왜냐하면 우주가 팽창하니까 그 팽창하는 속도, 그 은하와 은하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가는 속도가 v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나중에 v하고 d 다 없어지니까 이게 뭔지 몰라도 되고, 하여튼 가상으로 가상의 거리, 가상의 속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은 d를 그 속도 아니죠.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이제 시간이죠. 맞아요? 거리를 속도로 나누는 게 시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리는 미터고요. 그다음에 속도는 미터 per second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세컨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시간이거든요. 대충 그런 관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블 상수라는 게 아까 뭐 말씀드렸죠. 허블 상수라는 게 v를 r로 나눴던 뭐 이제 여기는 이제 d죠. v를 d로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만 이제 v가 h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가 되죠. 그러면 t는 이걸 해보면은 1 over h. 그래서 한마디로 t는 1 over h니까 허블 상수를 알면 시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허블 상수는 지금 관측이 되는 게 한 70 정도로 나와요. 70km per second per megaparsec 뭐 이렇게 얘기해요. 메가팔색이라는 게 이제 한 300만 광년 되니까 326만 광년인가 그래요. 326만 광년당 73km per second으로 이제 늘어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허블 상수고요. 그러면 t는 허블 상수를 거꾸로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4.2 곱하기 10의 17승 초거든요. 그거를 연으로 환산하면 이제 134억 년이죠. 134억 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뭐 138억 년, 137억 년은 여기에다가 이제 실제로는 이걸 좀 정밀하게 하려면 여기에 이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이런 것도 넣고 아까 뭐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 되고 막 이렇게 고려하면 조금 달라지지만 요거 가지고 대략적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죠. 그래서 뭐 우주의 나이가 얼마다라는 게 실제로 시계로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138억 년이라고 그러면 138억 년 전으로 가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주가 멀어지는 속도를 그냥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한 게 이제 이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우주가 점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계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게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빅뱅 이론에 따라서 한 점에서 출발해서 됐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이런 나이가 나오게 되고, 뭐 나이 계산이라는 게 뭐 심오한 게 아닙니다. 그냥 허블 상수를 거꾸로 놓은 거죠. 1 over h. 조금 허무하죠.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주의 이제 크기는 이 나이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한 이퀘이션을 안 넣기로 했기 때문에. 자, 퀴즈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서 퀴즈. 우주의 반지름은, 우주의 크기는 1, 2, 3, 4 중에 930억 광년, 460억 광년, 4600억 광년, 46억 광년 이렇게 해서 1, 2, 3, 4 한번 찍어보시죠. 1, 2, 3, 4 중에.
네, 2번이 제일 많고 1번도 좀 있고. 네.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지름이 아니라. 네. 그래서 반지름은 2번이 맞습니다. 460억 광년. 46 billion light years가 460억 광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식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다 할 수 있는데, 수식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수식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우주 나이가 뭐 138억 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장 멀리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본다고 가정하면, 그죠? 이게 이제 138억 광년이죠. 138억 광년. 우주에서 가장 우주 초기를 우리가 본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 빛이 오는 동안 138억 년이 지났고 그 거리는 138억 광년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우주의 초기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별에 담긴 정보는 뭐예요? 138억 년 전 정보죠. 그죠? 왜냐하면 이 별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138억 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니까 지금쯤 우주는 이만큼 더 멀어져 있겠죠. 근데 우주가 또 가속 팽창을 하고 한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138억 년에서 2배 넘게 저 멀리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아까 말한 허블 상수를 거꾸로 뒤집은 거를 바탕으로 만든 거지 뭐 실제로 잴 수 있다거나 뭐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크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460억 광년이라는 넘버는 아까 말한 뭐 그 허블 상수를 거꾸로 뒤집은 나이 계산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이 엄청나게 커요. 문제는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우주의 크기를 뭐 여기 반지름을 460억 광년이라고 쳐요. 460억 광년. 그러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주가 균등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CMB 우주 배경 복사에서 오는 것들 보면 전 사방에서 오는데 다 균등하게 온다고 그랬죠. 이게 다 균등하려면 이쪽 끝에서 온 빛과 이쪽 끝에서 온 빛이 서로 상호작용이 있었어요. 에너지 교환이 있었어야지 이게 균등하게 펴지지. 서로 만난 적이 없으면 균등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난 적이 없어요. 우주가 너무 크니까 이쪽 끝에 있는 것과, 그죠? 우주가 이만하다고 치면 이쪽 끝에 있는 별빛이 우리에게 오고 이쪽 별빛이 있는 게 우리에게 오는 동안 얘네들이 서로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주가 너무 크니까. 근데 우주는 균등하단 말이에요. 우주에서 나오는 그 배경 복사를 보면. 이것을 이제 지평선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지?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또 하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서 아마 이걸 한번 보시죠. 뭐 한번 보세요. 자, 우주의 지평선 문제와 관련된 서술로 옳지 않은 거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옳지 않은 거. 1, 2, 3, 4 중에 1번은 은하들의 분포가 전체적으로 매우 균일하다. 2번은 우주가 균일해지기 위해서는 우주의 모든 곳, 우주의 한쪽 끝과 그 반대쪽 끝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 된다. 3번, 이들은 빛의 속도로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 4번, 우리 우주는 서로 아무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어디나 똑같이 닮아 있다. 틀린 거. 네. 이건 좀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3번 너무 아비어스하게 쓴 것 같아요. 3번입니다. 3번이 틀렸어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보를 다 서로 주고받은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평선 문제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 맞추시네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평탄성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또 우주선을 띄워서 매저를 해서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매저를 해보니까, 우주가 평탄하다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주가 평평하다는 거죠. 우주가 평평하다는 것은 아까 말한 4차원 공간입니다. 4차원. Fourth dimension. 4차원. 우리의 XYZ가 여기 다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종이 어떤 막 아래 위의 공간이 네 번째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거기 삼각형을 그려보니까 삼각형의 네 변의 합이 180도면은 평평한 거죠. 삼각형의 네 변의 합이 180도가 넘어가면 이렇게
볼록 렌즈고, 그죠? 180도가 안 되면 오목 렌즈인 거죠. 근데 해보니까 180도가 되더라. 뭐 이런 거 이제 이거는 이제 우주선으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평평한 거 분명해요, 우주가.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주가 막 평평하지 않고 다 그냥 뒤틀려 있다고 치면 제가 여기서 공을 저 멀리 있는 어떤 분한테 확 던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궤적이 공이 쫙 해가지고 거기로 가서 다른 분이 딱 받잖아요, 그죠? 근데 공간이 만일 심하게 뒤틀려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공을 확 쳤는데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요. 그러다가 저 뒤에서 뿅 나타나가지고 내 머리를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개념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뭐냐면 우주가 이렇게 평평하려면, 왜냐면 우주가 뭐 하나님이 지금 빅뱅 이론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이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vacuum, 진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공간, 시간 자체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빅뱅에서 시간, 공간 자체가 없는 게 갑자기 시공이 생겨난 거죠. 그렇죠? 갑자기 시공이 생겨났는데 현재 나타나는 이런 평평한 우주가 되려면 처음에 나타났을 때 그 시공이, 그 밀도가 있잖아요. 우주의 밀도가 굉장히 정밀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 여기서 보면 density 1 nanosecond after 빅뱅 있잖아요. 10의 9승, 마이너스 9승 세컨, 나노세컨이라는 게 그래 밀도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447 보세요. 447, 225, 917, 218, 507, 401, 284, 016.0이거든요. 지금 덴서리가 이래야만 되는데 거기서 0.2g/s만 틀리면요 우주가 쪼그라들거나 우주가 펼쳐져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우주는 평평해. 그러려면 이게 처음에 우주가 시작될 때에 그 덴서리가 10의 60승분의 1의 확률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좀 고민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주 전체 크기를 이제 1000억 광년으로 보면, 그리고 1000억 광년에 해당하는 자를 딱 넣어요. 그러면 이 덴서리가요, 이 자에 보면 제일 작은 게 1mm죠. 1mm로 해도 10의 한 40승밖에 안 돼요. 10의 40승분의 1. 그럼 10의 60승분의 1이려면요, 뭐 원자의 크기 있죠. 원자의 크기의 1억분의 1. 원자도 아니고요. 원자의 크기의 한 1억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만큼만 달라져도 우주는 쪼그라들거나 이렇게 풀어 헤쳐져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정밀하다는 거죠. 문제죠? 이거는 정말 그 창조의 증거거든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창조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이게 이제 평탄성 문제. 그래서 flatness problem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flatness. 이렇게 이제 계속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는 뭐예요? 지평선 문제. 우주는 너무 큰데 우주가 다 균등하게 된 것으로 보여요. 처음에 나오는 그 빛이, 그 배경 목살을 보니까 균등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주가 너무 커서 이 맨 왼쪽 끝과 맨 오른쪽 에 있는 빛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는데도 마치 충분히 상호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거가 이제 지평선 문제. 평탄성 문제는 우주가 너무, 우주의 그 덴서리가, 밀도가 굉장히 정교하게 정해져 있어야만 지금의 이러한 현상되는 평평한 우주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평탄성 문제.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한 게 cosmic inflation이라고 해요. 급팽창, 우리말로 급팽창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주 공간이 급팽창했다는 거죠. 그래서 10의 어떤 아이디어냐면 10의 마이너스 37승초. 그러니까 마이너스 37승이란 것은, 아이고 어디다 그릴까요? 다시. 마이너스 37승이란 것은 여기 공이 37개가 붙은 거예요. 분의 1. 그러니까 그때마다 2배씩 늘어나면요, 순식간에 우주가 한 뭐 처음에 뭐 0.00000000001초 만에 엄청난 크기로 불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증명될 수 있는, 하여튼 증명된 적이 없고, 증명될 수 있다고 뭐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어쨌든 증명된 적은 없고,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증명이 돼요. 수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했더니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하면 지금 우주의 이러한 평평변 문제, 그다음에 지평선 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론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 수학이고 뭐 이런 것을 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기초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한 사람들이 주창자가 이제 MIT의 알란 구스, 뭐 그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의 슈타인하르트 교수, 그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의 린데 교수, 막 쟁쟁한 막 노벨상에 근접할 정도의 그러한 쟁쟁한 교수들이 해놓고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그 해온 이론이죠. 그리고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설명을 안 되면 얘네들이 다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인플레이션 이론을 따르면 이런 문제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이제 막 아인슈타인 이론처럼 실제로 증명이 다 되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이론이 있음으로써 지금 빅뱅이 이제 이렇게 어떤 구실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이론이 없으면 이것도 설명 안 되고 이것도 설명 안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빅뱅에서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처음에 1981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구스가 이제 1981년에 이거는 이제 안드레 린데라는 분의 차트에서 제가 카피를 한 건데, 안드레 린데하고 이제 구스가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 린데가 이게 자기 이론이거든요. 안드레 린데 82년, 83년, 91년에서 새로운 이론을 계속 내서 이제 임프루브를 해온 거죠. 하면서 여기 안드레 구스의 이론은 올드 인플레이션이다. 그레이트 아이디어지만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쓴 거죠. 그래서 뭐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슬로우 롤 레이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이제 스케이트, 이게 뭐라 그러죠? 무슨 볼드라고 그러죠? 이게 얘를 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기울기가 완만하면 천천히 가고 이렇게 어떤 가속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울기가 갑자기 훅 떨어지면 이제 가속으로 훅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완만하게 된 요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풀면은 이렇게 이제 방정식이 있단 말이에요. 방정식이 있는데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속도가 일정하고 가속이 없어요. 그러면 가속텀을 빵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가속텀을 빵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풀어서 만들면 이렇게 익스포넨셜 텀으로 나옵니다. 어디 갔죠? 익스포넨셜 텀이? 네. 이렇게 익스포넨셜 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7승 초마다 2배로 늘어난다 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그래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네. 저도 잘 몰라요. 네. 저도 뭐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런 것들 다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퀴즈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런 거 관련된 서술로 틀린 거 하나 고르시는 거예요. 1번, 인플레이션에 의해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수조 배 빠르게, 우주의 공간 자체가 팽창을 했다. 2번, 현재 우주의 지평선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당시에는 훨씬 안쪽에 있었으므로 우주의 모습이 닮아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닮아 있다는 것은 이제 균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그죠? 그 배경 복사, 그 얘기한 거고요. 3번, 우주의 급격한 팽창은 우주의 공률을 거의 0으로, 공률이 0이란 건 이제 평평한 거죠. 아까 이제 평편도 무슨 문제 말씀드렸죠. 우주의 급격한 팽창은 우주의 공률을 거의 0으로 접근시킨다. 4번, 현재 우주가 평평한 우주로 인식되는 것은 우주가 충분히 크게 팽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1, 2, 3, 4 중에 너무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 뭐 답을 맞추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 문제를 보면서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한 4번이죠. 엄청나게 팽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 2, 3이 이제 현재 인플레이션 이런 거 관련된 이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알란 구스 교수죠. MIT 교수고요. 석좌 교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 다 마음만 이렇게 먹으면요, 이 MIT나 뭐 이래 뭐 스탠포드 뭐 이런데 유명한 교수들의 강의는 다 이렇게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이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요거 이런 거 인플레이션 이론만 가지고 한 학기 강의한 거예요. 한 학기. 그래서 1시간 반짜리 25강. 하여튼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이제 요거 마지막 강의에서 나온 거 제가 유튜브에 있는 거를
이제 캡처를 한 겁니다. 사진을.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호라이즌 프로블럼이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지평선 문제예요. 지평선 문제가 해결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전에는 이 굉장히 작았죠, 우주가. 그죠? 인플레이션 전에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서로 뭐가 교환이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다 교환이 이미 됐죠. 그런 상태에서 확 커지니까 다 균등하게 보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평도 문제에도 처음에 만약 곡률이 0이 아니고 이제 구부러졌어도 갑자기 확 피니까 공간이 이제 평평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이제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실 수도 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가 많이 있을 수 있던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다 된다라고 이제 믿고 있고 이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게 이제 이게 그래서 요거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의도고 이제 편평도 문제 그다음에 지평선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 이론 못지않게 이제 여기는 이제 상대성 이론이죠. 상대성. 그렇죠? 그다음에 우주 원리. 상대성 이론과 우주 원리고 인플레이션 이론 있고. 세 번째로 아주 또 중요한 게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그래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없이는 또 현대 우주론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흑 물질이 뭔지, 그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뭔지를 한번 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음을 하고 있나요, 지금? 네, 하고 있네요. 하고다 중간에 제가 자꾸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뭐 프리드만 이렇게 뭐 공식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공식 얘기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공식에 이제 그 공률이 들어가 있거든요, 공률. 근데 우주가 아까 평평하다고 그랬죠. 그럼 공률이 빵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률 빵을 그 수식에 집어넣으면 밀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밀도가 어떤 밀도냐면 1입방미터.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변이 1m인 그 이제 이렇게 사각형, 그죠? 1입방미터에 수소 원자가 6개 들어가 있는. 그게 지금 우주의 밀도예요, 평균적으로. 지금 전체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이런 상황을 과학자들이 아니죠. 과학자들이 아니라 그 프리드만 이퀘이션에서 나온 그 값에 의하면 왜냐하면 그 프리드만의 그 공식이 현대 우주론의 그냥 소속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우주 원리로 풀어낸 거니까 그게 이제 기초예요. 그게 현대 우주론에. 그 대학교 가서 그 학생들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 천문학과 가면.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공률을 0이라고 놓고 하면은 그 우주 공간의 밀도가 계산이 돼요. 그 밀도가 1입방미터에 수소 원자가 한 6개 정도 있는 그런 정도가 이제 밀도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공간의 모든 물질들, 별들, 뭐 은하, 거기에 가스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양이 어느 정도인지 해보면요. 이 수소 원자가 6개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 것을 100이라고 치면요. 5%밖에 안 돼요. 이거 봐요. 4%, 0.5, 0.3, 0.03.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큰 문제가 돼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95%. 몰라요. 그래서 암흑이란, 왜냐면 깜깜해 몰라요. 그래서 근데 있긴 있어야 돼요. 왜냐면 프리드만의 그 방정식이 맞으려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흑물질은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프리츠 zwick이라는 과학자가 1933년에 뭐 코마 클러스터라는 것을 이제 측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은하들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 게 움직이는 게 이제 이런 케플러 법칙 뭐 이런 걸 따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움직이는 걸 측정해 보니까 이게 설명이 되려면 지금 보이는 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고 지금 보이는 거에 한 50배에 해당되는 질량이 있어야만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뭔가 있다. 그게 암흑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에 이 이론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주위에서 믿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격이 삐뚤어져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라 루빈이라는 또 과학자가 우리 은하계가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 회전을 이제 측정을 한 거죠. 그 측정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현대 이제 그 케플러 법칙 뭐 이런 걸 따르면 이렇게 이게 이제 은하 중심, 이건 은하 끝에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설명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보이는 거에 또 막 많은 양에 해당하는 어떤 질량이 질량이란다. 질량이 맞나요? 맞네. 질량이 있어야만 이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다크 매터, 즉 암흑 물질이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암흑 물질이 이제 정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지금까지 이제 암흑 물질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지고 있고 또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증거들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됐다. 그래서 암흑 물질이 한 뭐 20 몇 프로 정도, 24%인가요? 된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이제 퀴즈가 있죠. 암흑 물질과 관련된 서술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옳지 않은 거 하나 고르세요. 암흑 물질이 무엇인지 직접 실험과 측정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2번. 암흑 물질로 인해 은하 내 별들의 이동 속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번. 암흑 물질은 베라 루빈이 발견했다고 한다. 4번. 암흑 물질은 간접적 측정으로 얻어진 결과물이다. 네, 답을 좀 달아주세요. 1번입니다. 네. 직접 만져보고 뭐 실험실에서 찾아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간접적인 거죠. 왜 간접적이에요?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틀린 거.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그 수강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집중력도 좋으시고 아주 잘 맞추십니다. 혹시 못 맞추셨어도 뭐 도대체 뭔 소리래 괜찮아요. 나중에 또 복습하시면 됩니다. 염려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부산 사투리는 잘 모르는데 제가 부산에서 한 1년 살았거든요.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계금동에 살았습니다. 제가 계금동의 산기슭에 3년, 한 1년.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신성과 가속 팽창. 그래서 가속 팽창 이게 이제 그 암흑 에너지입니다. 암흑 에너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초신성이 이제 세 가지 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게요.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타입 1A라는 이제 초신성이 있어요. 타입 1A라는 초신성. 여기 보면 오른쪽에 사진 있죠.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4월 4일에 보면 이게 이제 은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은하는 한 이 정도 차이가 크기가 그 정도는 안 되겠다. 요거의 반 정도 다시 그려야겠다. 실제 은하는 한 이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깥쪽은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4월 4일 날 그런데요. 4월 28일 날 보니까 뭔가 뿅 나왔죠. 그죠? 은하 저 바깥쪽에 있는 별 하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서울시의 인구가 어떻게 돼요? 2천만 되나요? 여러분이 2천만 명이 전부 다 전구를 하나씩 들고 있다고 치는데 그 중에 전구 하나가 폭발을 했는데 2천만 개의 전구를 합친 것보다 더 밝아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은하는 2천만이 아니죠. 뭐예요? 2천억. 예? 2천만이 아니에요. 2천억. 2천억 개에 대한 별들이 2천억 개라는 별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건데 거기서 별이 하나가 터졌는데 밝기가 은하보다 더 밝아요. 어떤 순간에 와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여기도 그다음에 여기 1995년에 찍은 건데 이렇게 있는데 2002년에 초신성이 터졌죠? 빨간 점 있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 1A 슈퍼노바는 이제 이렇게 별 두 개가 이렇게 모여 있다가 하나는 적색 거성이고 하나는 뭐 이제 화이트 드워프, 그러니까 백색 외성이라고 그런 건데 백색 외성이 적색 거성이란 건 빨간 별인데요. 크기가 되게 큰 거예요. 여기는 이제 백색 외성이 있어요. 백색 외성. 근데 에너지가 워낙 중력이 워낙 커서 빨아들여 갖고 얘는 이제 얘의 그 질량이 점점 증가하겠죠. 증가하다가 그 질량이 태양 에너지의 1.4배가 됐을 때 핵 융합의 그 과정 뭐라고 그러죠? 핵 융합의 그 리액션이 일어나서 터집니다. 그런데 터지는 게 항상 솔라 매스의 1.5가 될 때 터지니까 그죠? 어떤 그 밝기가 일정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해서 노벨상 받은 연구입니다.
그래서 1.4 솔라메스 이것도 찬드라세칼 리미트 해가지고 찬드라세칼 한 분이 또 노벨상 받은 연구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 이제 4일째 뭔가 터졌죠?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갑니다. 이렇게 다시 들어갈까요? 언제가 제일 밝아요? 20일째가 제일 밝네. 그죠? 이렇게 무시무시하죠. 44일 되니까 이제 좀 잘 안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데이 센스 익스플로전 있고 이제 폭발 된 다음에 이렇게 20일 지난 거, 그다음에 밝기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점점 이 하나하나가 다 이 천문학과 이런 학생 뭐 교수가 그런 천문대 가서 다 해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트가 몇 개에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한 몇 년 동안 막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스탠다드 캔더 원리라고 그래가지고 초가 이렇게 밝기가 일정한 초가 있다면 초의 밝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거리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원리로 이제 한마디로 거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죠? 연주 시차, 그다음에 변광성, 그다음에 슈퍼노바, 적색편이 이런 거 가지고 쭉 거리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슈퍼노바란 거는 그 터진 별의 밝기가 일정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거리를 이제 측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노벨상 받은 연구 있죠. 그 연구 논문에 나온 거 그대로 제가 이제 그 표를 이제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은 거고 모르셔도 되고 요거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요걸 제가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린 건데 여기 보면 노벨상 받은 팀 하나는 MIT, 하나는 이제 볼클리, UC 볼클리라고 있잖아요. 볼클리 로렌스 볼클리 랩 그런 연구소 양 팀에서 이제 경쟁을 했거든요. 양 팀의 이제 교수가 다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 연구할 때만 해도 암흑 에너지라는 걸 몰랐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암흑 물질에 대한, 왜냐하면 현재 알려진 보이는 물질이 4%, 5%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몇 프로가 암흑 물질로 밝혀졌다고 그랬잖아요. 베라루빈,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마스 덴서리가 0.3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덴서 0. 이게 이렇게 나오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이 파란 동그라미처럼 것처럼 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컬 피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뭔지 잘 모르겠고 컬 피링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잠깐만요. 다시 이거죠. 자, 컬 피링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이세요? 파란 선. 이거 가지고 해보면 마스 덴서리가 0.3, 에너지 덴서리가 0.7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암흑 물질이 한 30%, 암흑 물질 더하기 베리온이 우리 보이는 물질 30%, 그다음에 70%는 뭐예요?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 찾은 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나타내주는 바는 뭐냐면 초신성의 밝기와 거리 상관관계를 측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초신성의 밝기가 다 이제 일정 어떤 주어진 순간에 일정하다고 치면 직선으로 나와야겠죠. 멀리 있을수록 더 이렇게 멀리 있는 것으로 더 어둡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밝게 보이고 여기는 어둡게, 그죠? 해야 되는데 더 어둡게 보여. 더 어둡게 아니지 덜 어둡게 보이나? 덜 어둡게 보여요. 그럼 뭐예요? 예전에는 팽창이 좀 느렸고 지금은 팽창이 더 빠르다는 얘기니까 가속 팽창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속 팽창. 그 얘기한 겁니다. 가속 팽창이. 여기 보면은 그 뒤로 너무 들어갔네. 가속 팽창. 이 가속 팽창이 암흑 에너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암흑 에너지 가속 팽창이 되려면 암흑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력의 반대죠. 왜냐하면 중력은 끌어당기는 건데 암흑 에너지는 뭐예요? 밀어내는 힘이에요. 밀어내는 힘. 어떻게 보면 가상의 힘인데 왜냐하면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또 그래서 이거로 뭐 노벨상을 2011년에 받습니다. 네. 노벨상 받은 분들 사진을 좀 이상하게 찍었어. 어쨌든 그렇고요. 2011년 노벨 물리학상.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 말고도 나중에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들을 쭉 해보면요, 거기도 암흑 에너지가 70%된 것으로 나와요. 여기 에너지 덴서가 0.7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우주는 이게 이제 그 프리드만 이퀘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우주는 플랫하니까 여기에 이제 속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 회색 이런 게 다 측정 결과예요. 요게 이제 초신성 측정 결과고, 요거는 그 우주 배경 복사 측정 결과인데, 얘네들이 이제 다 오차가 있으니까 이만큼 넓지만 얘네들이 만나는 점을 딱 가운데를 보니까 딱 그거예요. 암흑 에너지 0.7.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오고 이제 그런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이제 이 우주론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를 바라보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뭐예요? 지금 우주는 큰 빅뱅, 큰 폭발에 의해서 저절로 생겼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닌 평범한 별이고, 우주적으로 인간 문명은 특별하지 않다. 외계인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시편 19편 1절. 우주는 인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 특히 지구는 매우 특별한 행성이다. 하지만 이거는 우주의 그 빅뱅에 의하면 이건 아닌 거죠. 성경적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성경과 빅뱅이 굉장히 반대 개념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요거 두 가지. 굉장히 반대적인 거예요. 입장이. 철학적으로 반대적인 거예요. 세계관적으로 반대적인 거고. 그래서 오늘은 요걸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빅뱅이 뭔가를 대충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